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관세 협상 이야기 바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업장관이 지금 미국 상무장관의 동선도 막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산업부 장관이 예. 러트닉 상무장관,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의 동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설득하는 작업이 좀 남아 있거든요. 아직 이제 협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에 대해서 막바지 조율에 나서고자 이렇게 상무장관의 동선과 함께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는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과 중국의 이제 협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사실 모든 미국의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여기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부 장관도 이제 같이 간 거고 거기서 이제 의견을 나누고 지금 이제 워싱턴 DC로 돌아온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동선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의견 조율에 우리는 지금 막바지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말 그대로 뭐 베센트 장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뭐 러트닉 상무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의견 조율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앞으로 막판 어떻게 협상을 이어갈지가 최대의 관심인데 이런 좀 공식이 된 것 같은 게 대미의 수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시장 개방, 쌀이라든가 에너지에 대한 시장을 개방해야지만 15%의 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뭐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식화돼 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과 EU가 이제 협정을 했습니다. 일본과 EU는 이제 미국과 협정을 마무리했는데 공통점이 그거예요. 일단 미국에 대한 투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추가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축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 그러니까 투자와 개방, 요게 이제는 맞물리면서 예. 15%, 상호관세 15%, 뭐 품목관세 자동차 같은 경우는 15%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야 이거 미국에서 원하는 게 딱 그거구나. 지금 만약에 15% 상호관세 되려 그러면 똑같이 미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 자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3년에 걸쳐서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는 투자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거의 공식화돼서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갈 거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 정도 플러스 알파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갭이 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맞춰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게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는 아마 정부적 판단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계속 앉아서 제시를 해야 할 텐데 네. 마스가 마가에서 이제 S 그 배를 좀 합친 거, 네. 조선업을 이제 합친 거잖아요. 이름 참 잘 지었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 미국 입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로 보겠습니까? 저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가라는 말을 그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자가 S잖아요. shipbuilding. 그러니까 조선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을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트럼프의 대표 구호가요.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이건데 거기에 보시면 위에 써져 있죠. 이제 shipbuilding이 들어가서 예. 조선업,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그래서 스자를 딱 넣어서 우리가 제시를 한 겁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해하는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에 전화해서 구애를 했던 것이 바로 조선업 분야였거든요. 예. 이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마스가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좋은 전략이었다고 판단을 해보겠고요.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조선업을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강하게 하려면 중국에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데올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제는 중국 조선업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 예.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밖에 없는데 사실 조선업 하면 또 우리나라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조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원하고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 강국 아니냐 하실 텐데 강국이었죠. 한때 강국이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기술 인력이 많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에 대한 이런 조선업에 대한 기술 이전, 그다음에 인력 파급, 그다음에 시설 이런 시설까지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에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 이런 조선업의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통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 상선 보유한 거 보면은요, 미국 상선은 한 200여 척 미만이거든요. 근데 예. 중국 같은 경우는 7척여 척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 기반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에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부분. 우리는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사실상 이제는 제시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조선업이 계속해서 이 협상의 핵심으로 떠오르니까 이 조선업의 주가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주가도 잠시 좀 짚어주시겠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많이들 이제 하나오션을 떠올리시는데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보면은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하나오션이 어제만 해도 거의 8%의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크게 올랐고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1%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MRO라든지 유지보수 정비죠. 미국 군함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죠. 역량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조방원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조선, 예. 방산, 원자력 이 세 분야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런 협상 카드를 내고 미국에서 받냐 안 받냐인데 네. 정작 그 협상 카드인 조선업 쪽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조선업 쪽에서는 충분히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지 네. 아니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조선업은요, 예. 당연히 이제 좋아합니다. 좋아할 그렇습니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이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냐 그러면 중국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 내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해운사들이 중국 쪽으로 제조로 이제 수주를 못 하는 겁니다. 왜? 중국 배를 가지고 해운업을 하다 보면은 미국 입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장 큰 제조업 국가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큰 소비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중국 배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수료 내라 하니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조선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더욱더 아마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이런 분위기는 저는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의 이제는 레버리지 한마디로 이제는 이 조선업에 대해서 지렛대 삼아서 우리가 관세 협정을 하는 것도 조선업 입장에서는 싫을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지금 일본과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합의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자동차 관세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최소 15%를 달성해야지만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걸 지켜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켜내야 됩니다. 이거는 15% 무조건 물론 상호 관세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호 관세는 이제 뭐 미국이나 EU도 15%로 맞춰졌는데 일단 품목 관세 중에서 자동차 관세가 일단 15%로 또 맞춰졌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15% 이하로 가든지 아니면은 동률에서 15%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일본의 자동차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우리보다 더 높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비싼 차 미국 소비자들이 사겠습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더 비싼 거예요. 관세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품목 관세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로 정해놓은 이 품목관세 15% 이거 맞춰가야 된다. 지금은 25% 맞고 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분위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안 좋습니다. 이미 통계로서 드러났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꼭 EU와 일본처럼 15%의 자동차 관세율 그 이하로 떨어지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농축산물 개방은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네. 사실 이게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가 자동차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그래 너희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조선 이거 다 우리나라에 수출할 거야? 그러면 추가 개방해. 뭐를 추가 개방하냐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쌀에 대한 쿼터제, 지금 우리
미국산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쿼터로 묶고 있거든요. 이 쿼터를 더 확대해라. 그래서 추가 개방해라 요구하고 있고요. 소고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해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무적 판단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소고기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과거 정부가 흔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일본은 이렇게 15%로 잘 협상하는데 우리는 왜 시간을 질질 끄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비관세 장벽이 우리나라는 정부적인 판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아마 많이 불안하실 텐데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만약에 정부가 어떻게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이 조금이라도 이어진다 그러면 대승적 판단에서 더 많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다른 시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해줬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점에서 아마 정부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짧게 관련해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주 계속해서 협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이 거의 다 돼서 막바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 개인적 생각은 막바지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계속 동선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 큰 틀에서는 저는 합의가 됐다고 봐요. 그래요. 큰 틀에서는 합의는 됐지만 일단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자 지금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8월 1일이 지금 시장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8월 1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미시적 관점에서 이제는 마지막 조율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추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1개월 만에 다시 7만 원 선을 넘었죠. 오늘은 뭐 살짝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뭐 파운드리 쪽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봤더니 장 초반에는 쭉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뒷심 무섭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만 원대를 오늘도 이제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지금 7만 300원 뭐 네, 이렇게 올라 정도 있습니다. 됐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러한 호조는 역시나 어제 이제는 이슈가 있었던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 한 우리 돈으로 22조 한 7천억 원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조금 안 좋게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이 파운드리에서의 적자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업 분기를 본다 그러면 계속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말로 뭐 삼성전자가 큰 어떤 수주를 받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운드리 업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대로 그냥 공장이다. 예. 물건을 찍어낸다. 반도체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이 TSMC 대만 기업이 67%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7%인데요. 거의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게 반전을 기록할 이제 좋은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테슬라가 거의 한 23조에 대한 수주를 받았다. 이렇게 수주를 줬다라고 이제는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파운드리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해보겠고 그것도 이런 겁니다. 어제 이제는 삼성전자가 공시를 하면서 23조 원에 대한 파운드리의 수주를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요. 그렇구나. 어딜까? 그러면서 한 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SNS에다가 그게 나야. 라고 올리자마자 주가가 갑자기 6% 넘게 막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라는 아주 주요 기업이 고객이었다는 게 가장 큰 아마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수주 물량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파운드리에 대한 이게 의구심을 해소시켰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기반을 한번 얘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일단 테슬라가 삼성을 왜 선택했는지도 궁금하고 그 전에 그래서 파운드리가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지금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풀 셀프
셀프 드라이빙에서 자율주행을 이제 시도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있습니다. 지금 AI4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미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AI5 같은 경우는 TSMC가 맡기로 돼 있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23조 원에 대한 막대한 수주를 받았던 것은 AI6 칩이거든요. 바로 기술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수율 문제가 항상 걸렸는데 제가 봤을 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밝힌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수율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속도전을 날 수 있도록 본인이 챙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서로의 신뢰 관계가 생겼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는 저는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아마 좀 좋은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에서 2나노급이거든요. 이번에 AI6가 2나노급인데 2나노가 사실상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략을 바꿨어요. 과거에는 속도전이야. 세계 먼저, 우리가 먼저,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전략을 바꿔서 수율에 집중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먹혀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2의 테슬라, 제3의 테슬라 기업이 나와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업에 수주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반면에 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인텔 기업, 최근에 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기술 패권에서 좀 뒤처졌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표에도 나왔지만은 이 파운드리 기업, 한마디로 팹리스 기업이 있거든요. 팹리스는 설계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팹리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팹리스들이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반도체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파운드리입니다. 그럼 파운드리의 점유율을 봤을 때 TSMC가 월등하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삼성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실상 기술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인텔이고, 또 한 가지가 수요처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주냐 이거예요. 우리는 파운드리를 하는데 이걸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인텔이 계속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고객은 역시나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지금 TSMC를 선택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 인텔이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개발 인력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파운드리 쪽에서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양대 산맥입니다. TSMC냐 삼성전자냐, 이 두 기업이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가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충분히 성장 그럼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자, 이 삼성전자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월급 받으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 주식 사야 된다, 뭐 10만 전자 간다 그런 얘기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5만 전자까지 갔다가 이제 뭐 7만 전자를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참 외국인들이 얄밉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와갖고 계속 매수했거든요. 왜 매수를 할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생각을. 왜냐하면 SKT를 팔고요. 예. SK를 팔고 사실상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얄밉게도 정보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외국계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쪽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이제는 모멘텀을 실어줬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삼성전자가 부정적인 이슈를 받았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의 적자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4조 원대로 크게 내려온 상태지만 이제 과거처럼 10조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 그 모멘텀은 만들어졌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엔비디아의 이제는 납품 이슈입니다. 일단은 HBM3는 포기가 된 상태예요. 시장에서는 기대를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 HBM4에 대한 이제 수주 이슈인데, 저는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에 너무 이렇게 목을 매다 보니까 사실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떤 팹리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공급망을 좀 다양화해야 돼요. 그러면 역시나 TSMC겠느냐 아니면은 삼성전자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기술이 없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마 주가에 대한 우상향은 좀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